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80회입니다. 80회가 25년도 3월달 시험이죠. 자, TAT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원래 실기를 먼저 풀고 끝나면 이론을 푸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론을 하기 전에 실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 10개밖에 안 되지만 10개 하다 열받으면 갑자기 손 떨리고 이래서 실기할 때 안 됩니다. 자, 실기를 먼저 하시고, 자, 첫 번째 쌤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이 누구다냐 쭉 했는데 표정 보면 안 되지 참. 여기에 쌤이네. 학생인 줄 알았네. 쌤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사례를 하나씩 발표해 보시오 그랬더니 민주가 중요한 건 정책 변경이잖아요.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건 추정 변경이죠. 정책 변경은 무슨 방법을 바꾸는 거죠.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선의선출법을 평균법으로 바꾼다든가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고, 추정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잔존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감가상각 방법 이런 거, 잔존가치 등등 이런 걸 바꾸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부와 여부에 대한 이거 추정 변경. 그 다음에 우발부채 추정 변경. 뭐야? 바르게니까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평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책 변경 해당이다. 아니지. 이건 추정 변경이니까 틀렸고. 그다음 우발부채 같은 것도 추정 변경인데 정책 변경이니까 틀렸고. 감가상각의 내용 요소 변경이 정책 변경이 아니죠. 추정 변경이니까 틀렸고. 그럼 답은 여기 있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 정책 변경이다. 누구요? 태연이네. 태연이는 맞게 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죠? 태연이가 어디 갔니? 2번 넘어가요. 꼭 탱구 같네. 꼭 만화가 넘어가고, 그 다음 상품 관련 자료이다. 25년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이다. 평가 손실 정상적이면 매출 원가에 반영하라는 거지요. 자, 자료 보니까 기초 물어본 게 25년도였죠. 근데 이건 24년도네. 이건 25년이고. 자, 여기서 기초재고 있고 매입 있고 기말재고가 있는데 원가가 200이고 순실현가치 NRV 순실현가치가 160이야. 근데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저가법이죠.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따라서 작년도 말에 재고자산은 160만 원으로 2월대 왔을 겁니다. 그럼 25년 기초재고가 없는데 그게 160만 원이 왔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번 25년도 매출원가는 기초재고가 160인 거고 매입액은 700만 원인 거고, 기말도 마찬가지. 원가와 순실현가치 중에 낮은 거 저가법 낮은 대로 임하소서니까 역시 200이죠. 기말재고 200입니다. 200. 그래서 매출원가 이거 기초에 매입도에서 기말 뺀 거 860에서 빼니까 660이죠. 그것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X1년 기말재고가 X2년 기초재고로 넘어온다. 이것만 알면 별 문제가 없지요. 자, 그 다음 대손. AT 시험은 대손을 되게 좋아라 합니다. 많이 나오죠.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고 매출채권 기말잔액. 물어본 게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을 물어봤어요.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됐다. 12월에 1% 대손을 추정했다. 근데 대손 충당금 계정 보니까 이 전월이월이 기초고 여기 12월 30일을 기말이 안 써있지만 대변학회 13 6만원 빼면 7만원이죠. 기말잔액이 7만원이야. 기말잔액이 차기 2월 기말잔액. 그 다음 대손상각비가 3만원이네. 자, 물어본 게 뭐였냐면 기말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답 끝난겨. 여기서 기말잔액이 7만원 나오는 순간 답이 보여야 돼요. 그럼 기말매출채권의 1%가 기말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기말매출채권의 대손추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거시기에 1% 곱한 게 7만 원이니까 여기는 70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700만 원. 그럼 다시 7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이 아니라 700만 원이었죠. 700만 원. 여기다 1% 곱하면 7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여기 마감하기 전에 10만 원이 있었고 여기 6만 원이니까 4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7만 원에서 4만 원 뺀 3만 원을 추가 설정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요거. 그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요렇게 분개한 게 3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7만 원이 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거죠. 기말 대손 추산액, 기말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하면 기말 잔액이 된다.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덜 된 분들은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고 쉽고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지요.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그냥 우습게 한눈 감고도 풀어야 돼. 근데 이걸 어려워한다?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특히 이거 기말 잔액이 단기말 추산액이다. 제가 이렇게 많이 그려드렸을 거예요. 대손 충당금 계정 그릴 때 충당금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자산의 반대쪽이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죠. 기초잔액 대변. 그리고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잔액 차변. 이때 기말잔액이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런 식으로 써드렸을 거예요.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런 거 지금 했던 거 이거 매출채권 기말잔액에 대손 추정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대변이 추가 설정. 근데 내용은 추가 설정인데 요게 바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다.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다. 요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니까 요걸 계정에 옮기면 상대과목 대손 상각비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차변의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한 거.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오면 대손 발생했다가 대손 회수된 거 있죠. 회수된 거. 대손 됐다가 나중에 회수된 거, 상가채권 추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계정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감 전 오류 사항 중에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순이익 영향 없는 대손상각비, 비용을 안 적으면 어쨌든 당기순이익과 관계가 있겠죠. 아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 요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니까 당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없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될 비용, 감가상각비도 비용. 그래서 결국은 이제 1, 3, 4번은 비용인데 2번은 자본이다.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이에요. 당기순이익과 상관이 없다. 너무 쉬운디? 막 이래야 돼요. 쉬운디? 그다음 무형자산 중에 회계 처리할 거 초기 연구 단계 있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다 연구비라는 비용, 판관비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연구 단계 말고 개발 단계 있죠? 근데 개발 단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자산인식 요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하면 그때는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판관비죠. 그래서 연구비도 판관비, 경상개발비도 판관비다. 근데 얘는 무형 자산이죠. 어쨌든 연구 단계니까 비용이에요. 비용. 조직개편으로 한 명패 교환 비용. 명패를 바꿨다고 해서 자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비용. 다른 회사 합병하면서 영업권 발생했대. 영업권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강사료 비용이죠. 그럼 3번만 자산이고 나머지는 비용이다. 그 다음 6번 결산정리상 반영한 후에 순이익의 변동. 소모품 미사용. 송호품 나왔네. 이 송호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사용 미사용 있고 미사용 써 있네. 그 다음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미사용이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었단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었단 얘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 이게 포인트.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쓴 걸로 본 거냐 안 쓴 걸로 본 거냐. 쓴 걸로 본 거다 이거죠. 자, 그럼 결산 때 무슨 짓을 해야 되냐. 결산 때 이제 알아서 판단해야죠. 아하, 장부에는 쓴 걸로 돼 있어. 근데 결산 때까지 다 써서 없어졌으면 그럼 냅두면 되지. 바꿔 말하면 아직 안 쓴 게 있으면 안 쓴 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쓰지 않은 미사용 5만 원. 에이? 뭐 여기는 어차피 5만 원 가지고 분개하는 거 똑같네.
그럼 차변에 소모품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건 소모품으로 바꿔줍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줄어들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기간 경과합은 이자 수익 중에 기간이 지나갔대. 그럼 기간이 지나간 만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적어주란 얘기죠. 3만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당기순이익 증가. 둘 다 증가니까 5만원, 4만원, 8만원 증가. 4번이 답이고.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수익. 수익은 발생했는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발생은 했는데 받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미수수익이 됩니다. 자, 이거 안 보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송호품을 구입할 때 자산처리법이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했었다면, 그럼 여기서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미사용, 사용되지 않은 걸로 처리했다는 얘기고, 그럼 결산 때까지 하나도 안 썼으면, 미사용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적립분기 없다. 바꿔 말하면 쓴 만큼 없애줘야 된다. 그 송호품 없어지고 차변에 송호품 B로 바꿔줘야 되겠죠. 5만원. 여기서는 어차피 뭐 5만원 똑같지만 중요한 건 미사용은 사용한 만큼 빼줘야죠. 사용한 만큼 빼줘야 돼요. 사용한 만큼. 자,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안 보고도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기 세무이급 TAT급인데 이 정도 뭐 설명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넘어가지요. 자,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 7, 8, 9, 10 4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맞는 거. 면세 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선이 아니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잖아요. 신고 납부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공제를 받아?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다. 영세율이니까 세금 낼 거 없으니까 과세 사업자가 아닌 거 아닌감? 그럼 곤란합니다. 과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빵원이어도, 그리고 오히려 환급받아도 여러 가지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아도 여러 가지 의무는 이행해야 돼요. 그럼 맞는 거예요. 답이고, 면세는 소비지국가세 원칙, 영세율은 부가세 역진성 완화. 이게 바뀌었죠? 영세율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면세가 역진성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우리 이제 TAT, ATS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거. 일기 예정 때 매출세액, 일기 예정 매출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세액. 주어진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이게 공급가액이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안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적법하게 주고받았다. 자, 물어본 게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 매출한 거. 현금 매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부가세는 VAT, 부가세는 10%니까 50만 원이겠죠. 외상 매출,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매출했으니까 여기서 부가세가 또 있겠죠. 300만 원. 그 다음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 기증했다. 전문용어로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죠. 300에 10% 30. 공급대가가 지급이 지연되어서 연체이자를 받았대. 연체이자 받은 게 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돈도 늦게 받았는데 열받은데 세금 내래. 아예 안 되지. 결국은 요거에서 384번. 4번 됐죠? 이렇게 매출세 넘어가고, 자, 이제 소득세네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요거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 하지 않으면은 아니에요. 분리과세 합니다. 비영업대금도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 비실비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맞죠?
1번이 결국은 틀린 거구나. 참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지. 어차피 틀린 거니까 답이네. 맞고 3번.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 종합과세 아니다. 종합과세하는 건 해외, 국외에서 발생한 거, 국외. 그다음 또 뭐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원천징수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 있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공동출자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공동사업 요런 경우가 종합과세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조건부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과세예요. 조건부. 2천만 원 넣으면 종합과세, 안 넣으면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이네. 거주자 김한공의 종합소득 금액이죠. 소득 금액. 종합소득이니까 2배 사근 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고, 소득 금액이니까 총 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것은 빼는 거죠. 예금이자 이거 이자소득인데 금융소득이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죠. 종합소득세로 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니까 빼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이죠. 이건 양도소득이에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얘들은 분류과세잖아요. 얘는 별도의 분류과세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공적연금에 따라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인데 그런데 유족연금이네. 유족연금 이건 뭐 사망하셨거나 그래서 받는 거죠. 이건 비과세죠. 비과세. 유실물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 중에 300만 원, 여기 있네. 3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죠. 자, 이렇게 어쨌든 그럼 결론은 600만 원 밖에 없네. 600만 원만 종합소득 금액으로 신고. 여기 다른 거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쓰는데 필요경비도 없으니까, 필요경비 있으면 또 이제 이거 말고 왜 일시적인 강연소득 같은 건 뭐 60% 뛰니 80% 뛰니 뭐 이런 것도 있죠. 60%냐 80%냐 이런 것들 모르겠는데 이러면 빨리 체크했다가 찾아서 한 책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이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은근히 어렵죠.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특히 우리 전산세무회계 그리고 AT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막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실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죠? 또 암기도 잘 안 되고 암기할 것도 많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보다시피 출제됐다. 또 다음에 우리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나도 시험 볼 때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이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10개 중에 예의상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7, 8개는 무조건 알고 맞춰야죠. 찍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AT만 하신 분들은 빨리 전산세무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이왕 여건만 된다면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까지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공자 못지않은 이런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업무에 나서서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 2급까지, TAT 2급까지는 진짜 기본이야, 기본. 이건 누구나 상식과 같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버티기 힘드니까 세무 1급 재경관리사까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회였죠 이게? 몇 회였지? 모르겠어요. 30회였나? 그럴걸. 이거 안 써있나 여기는? 80회 참. 죄송해요. 80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